저는 장슈안이라고 합니다. 중국 CCTV에서 15년째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 제 자부심이었어요.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어느 날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 하나가 제 세계관을 흔들어 놓았어요. 세계 조선업 순위 보고서였는데 1위가 한국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위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부장님 방으로 뛰어가서 물어봤어요. 이 자료가 맞냐고 말이죠. 부장님은 인상을 찌푸리더니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는 중국의 위상에 해롭다며 보도 금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건가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 후 며칠간 중국 조선업계 고위층들을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모두들 한국은 곧 추월할 것이라며 호언장담만 늘어놓더군요. 한 임원은 우리가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한국 따위는 문제 없다고 큰 소리쳤어요. 또 다른 간부는 한국 기술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조사한 자료들은 달랐어요. 한국의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율, 기술력 평가, 안전성 지표 모든 면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었거든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첨단 선박은 거의 한국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12살 딸아이가 엄마는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내가 지금까지 진실을 보도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인터넷을 뒤져보니 해외 언론들은 이미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은 평소처럼 중국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기사들을 쓰고 있었고 저 혼자만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신념만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회사에서 긴급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중국 선박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부장님은 저에게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보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리랑카 콜롬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중국에서 건조한 대형 화물선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거든요. 현지 소방관들이 필사적으로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화재가 벌써 5일째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기술진들은 예상치 못한 사고라며 변명만 늘어놓더군요. 한 중국 엔지니어는 이런 일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한국 기술진들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AI 화재 감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시스템은 화재 발생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기술자가 직접 시연해 보였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스템이 열화상 카메라로 선박 내부를 스캔하더니 화재 위험 지점을 정확히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자동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서 몇 분 만에 불길을 잡아버렸어요. 현지 항만청장이 말하더군요. 한국 기술은 정말 대단하다고 앞으로는 한국 시스템을 도입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보도해온 건지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중국 선박은 일주일이 넘도록 타고 있는데 한국 기술로는 몇 분 만에 해결되다니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스리랑카 어민들은 바다가 오염됐다며 중국을 원망했어요. 한 어민은 중국 배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기사를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과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사실대로 쓰면 중국이 창피를 당할 테고 거짓으로 쓰면 제 양심에 어긋나니까요.
결국 그날 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엄마 일은 잘 되고 있냐고 말이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고 했는데 정작 자신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현지 신문을 보니 한국 기술진의 활약상이 일면에 실려 있었어요. 반면 중국 선박 화재는 실패 사례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스리랑카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또 다른 출장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였어요. 중국과 프랑스 조선업체 간의 대형 계약 체결식을 취재하라는 거였죠. 부장님은 이번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파리에 도착해서 계약식 현장에 가니 화려한 세레모니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21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거든요. 중국 조선업체 사장은 의기양양했습니다. 프랑스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뒤에서 프랑스 관계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 임원이 다른 임원에게 속삭이더군요. 납기 지연이 걱정된다고, 중국은 항상 약속을 못 지킨다고 말입니다. 또 다른 프랑스 엔지니어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중국 선박은 품질에 문제가 많다고, 이전에도 몇 번 실패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 업체를 선택했어야 했는데 가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을 택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겉으로는 성공적인 계약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거든요. 그때 마침 일본 기업 대표단이 파리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본 미쓰이 그룹이 대형 LNG선 발주를 놓고 고민 중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중국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중일 관계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이 결국 한국에 발주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스리랑카 화재 사고 때문이었어요. 일본 측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일본 대표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LNG선 같은 고난도 기술은 한국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안전사고라도 나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현지 유럽 기자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습니다. 한 독일 기자는 중국 조선업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어요. 물량은 많이 만들지만 품질과 기술력에서는 한국에 한참 뒤진다는 거죠. 프랑스 경제지 기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 선박은 저가 시장에만 머물고 있다고, 고부가 가치 선박은 모두 한국이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호텔에서 혼자 이런 얘기들을 정리하다 보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국제시장에서 중국의 진짜 위치 말입니다. 겉으로는 물량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는 기술력에서 한국에 많이 뒤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베이징 본사에 보고서를 보내야 했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사실을 그대로 쓸 수는 없었거든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중국 선박에 50%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편집국 회의실이 난리였어요. 부장님은 저에게 이건 미국의 부당한 견제라며 강력하게 비판하는 기사를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미국을 성토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 트럼프의 결정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박의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거든요. 스리랑카 사고도 그렇고 다른 여러 사건들도 있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안전을 위한 조치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미국이 한국과 조선업 동맹을 맺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과 LNG,
운반선 발주권을 한국에 독점적으로 준다는 거였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 한국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특히 안전성과 품질에서는 따를 나라가 없다고 했습니다. 집에 와서 딸아이와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미국이 왜 우리나라 선박 안 사겠다는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이 막혔어요. 딸은 계속했습니다. 엄마는 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과연 내가 딸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 선박이 미국에서 외면받는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국의 부당함을 강조하는 기사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과정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말이죠. 상사는 화를 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한국을 띄워주는 기사를 쓰겠다는 거냐고 호통을 쳤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자로서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야 한다고 맞섰거든요. 그날 저녁집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해봤어요. 트럼프의 결정이 정말 부당한 건지 말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인터넷으로 해외 반응을 찾아보니 대부분 미국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분위기였어요. 중국 선박의 품질 문제는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오히려 한국 선박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미국이 아니라 우리였다는 걸 말입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딸이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살아갈 중국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미국 관세 소식이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타르에서 LNG선 100척 대규모 발주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프로젝트였어요. 당연히 중국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중국의 위상을 보여줄 기회라며 기대가 컸어요. 저도 현지 취재를 위해 카타르로 파견됐습니다. 도하에 도착해서 카타르 에너지부 관계자를 만났는데 그의 첫마디가 충격이었어요. 스리랑카 사고 이후로는 중국을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더군요.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만이 LNG선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더 놀라운 건 카타르 측에서 한국 울산 현대중공업을 견학할 기회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동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현실을 제대로 봐야겠다는 생각에 따라가기로 했어요. 울산 현대중공업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거대한 LNG선이 완벽한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었어요. 한국 기술자가 LNG 화물창 기술을 시연해 보였는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단열 기술이었거든요. 이런 기술은 중국이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현장에 함께 온 중국 업체 관계자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한 중국 엔지니어는 제게 속삭이더군요. 기술 격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기술력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말했습니다. LNG선은 바다 위의 우주선과 같다고, 안전은 오직 한국뿐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카타르는 LNG선 100척을 모두 한국에 발주했습니다. 중국은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이 소식을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어요. 그날 밤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대단한 거냐고 말입니다.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맹목적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울산에서 하루 더 머물면서 한국 조선업을 더 자세히 봤어요.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카타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가 중국과의 21억 달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기술력 부족과 안전성 우려였습니다. 더 굴욕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프랑스 측에서 한국 기술자들에게 하청을 요청한 겁니다. 자신들이 중국과 맺은 계약을 한국이 대신 해달라는 거였죠. 이보다 창피한 일이 또 있을까요? 현장 취재를 위해 프랑스로 다시 가게 됐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전에 의기양양하던 중국 업체 관계자들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술진들은 차분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가 한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LNG선은 우주선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단순히 철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중국은 아직 이런 고난도 기술을 소화할 준비가 안 됐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비난하는 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거였죠. 오히려 그게 더 뼈아팠습니다. 며칠 후 더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BBC에서 중국을 조롱하는 보도를 했거든요. 중국이 한국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독일과 일본 언론들도 비슷한 기사를 쏟아냈어요.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부정적 보도를 일체 금지한다고 엄포를 놨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 SNS에 조심스럽게 진실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마지막 양심이었거든요. 동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 선배 기자는 제게 따로 와서 말했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이런 글을 올리냐고 회사와 나라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과연 내가 딸 앞에서 당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마지막 양심과 조국 사랑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말이죠. 진실을 외면하는 게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일일까요? 인터넷에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을 봤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더군요. 이런 목소리들을 보니 용기가 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객관적 사실을 보도하기로 한 겁니다. 제목은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와 중국이 배워야 할 점들이었어요. 기사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기사가 나가면 제 기자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정직한 어른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이 말이죠. 기사에서 저는 솔직하게 썼습니다. 한국이 50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특히 안전성과 품질 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했어요. 스리랑카 사고나 프랑스 계약 파기도 객관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부장님이 저를 호출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한국을 띄워주는 기사를 썼냐고 당장 삭제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한 동료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더군요. 또 다른 선배는 나라를 팔아먹는 기자라며 면박을 줬어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의 반응도 있었어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제가 용기 있는 기자라며 화제가 된 거예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 언론인이라며 지지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도 현실을 인정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많았거든요. 한국처럼 기술력을 키워야 한다는 댓글들을 보니 보람을 느꼈습니다. 상부에서는 제게 사과문을 쓰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한 건데 왜 사과해야 하냐고 맞섰어요. 결국 제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한 달간 출근 정지였어요. 동료들은 제가 자업자득이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거든요. 집에서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회사에서 혼났다며 괜찮냐고 걱정하더군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진실을 말했으니까 괜찮다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했어요. 딸이 대답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모든 어려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직 처분을 받고 집에서 지내는 동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 기사를 계기로 중국 조선업계에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였습니다. 조선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했거든요. 제 작은 기사가 이런 변화를 이끌었다니 신기했어요. 한 달 후 회사로 복귀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상사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고 동료들도 거리를 두더군요. 결국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진실한 보도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퇴사 후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연재물 제목은 진실한 중국을 위하여였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썼어요. 연재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열광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는 기자가 나타났다며 응원해줬거든요. 기성세대들 중에도 공감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 조선업 관계자들과도 교류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들은 저를 진실한 언론인이라며 환영해줬습니다.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협력하자는 제안도 받았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만나서 느낀 건 그들의 겸손함이었어요. 자신들도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중국의 도전을 오히려 자극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엄마가 유명한 기자라며 부러워한다고 하더군요.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칭찬받았다면서 뿌듯해했어요. 그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딸에게 정직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말이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진정한 애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발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진실한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딸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